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을 대충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문학이라는 것이 특히 시, 동시, 이것이 어린이들에게 과연 어떤 효용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시를 어떻게 접하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시의 필요성, 효용성 이런 쪽에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구체적으로 시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는 50년대, 60년대에 시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 그러니까 근래의 시는 또 어떻게 동시가 변모해 갔느냐 하는 이까지를 제가 일단 짧은 시간이지만 그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인간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시는 깨끗해.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헹궈주는 작용. 좋은 시를 읽으면 우리 영혼을 깨끗한 물에 헹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줘요. 20세기, 21세기 요즘 AI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산업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이해타산이 서로 얽혀있는 이런 시대에 한편의 시는 어떤 청량한 솔바람 같은, 그리고 한 모금의 어떤 깨끗한 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저는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시의 이야기라면 동시는 그것보다도 더 깨끗합니다. 동시는 절대로 욕심의 물결이 가슴에 출렁이면 절대 쓸 수 없는 장르입니다. 마치 우리가 호수에, 연못에 물이 잔잔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투영이 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구름도 보이고 새도 보이고 뭐 나무도 보이고 그렇지만 바람이 불어서 그걸 출렁이면 그 모습이 하늘의 새나 나무나 구름의 모습이 연못에 비치질 않아요. 그걸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과 비교를 한다면은, 마음이 청정한 상태가 아닌 욕심의 물결이 출렁거리면은 그것이 안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시는 쓸 수가 없어요. 동시는 청정하고 깨끗하고 안정된 상태에서만 비로소 동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동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거기서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1945년에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자분인데 1945년에 노벨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 세계 아동의 회 때 강연을 한, 물론 오래전이지만 강연을 한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낱말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에게는 내일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은 너무 짧고 빨리 지납니다. 아이들에게 관한 일을 내일을 미루면 안 돼요. 바로 해줘야 돼요. 그것도 어느덧 성인이 돼버리면은 이미 사고와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나 여러 행동 습관이 이런 것들이 딱 굳어져 버리니까 그때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어떤 생각들을 잘 만들어줘야 해요. 예를 들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물병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마음이 요만하다면은
여기에다가 뭘 자꾸 채우려는 것이 오늘날 교육이잖아요. 지식을 계속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합니까? 지식을 우리가 얻으려면 사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그 얻은 그 지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이 돼요. 컴퓨터를 배우면은 그 컴퓨터를 가지고 맞벌이 수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교육도 그렇고 우리 생활 패턴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시라는 거는 그 역할이 아니에요. 이 그릇을 이만큼 키워주는 거예요. 어릴 때. 채워주는 것보다는 문학이라는 것은 그릇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릇을 네가 3배나 4배쯤 키워놓으면은 천천히 뭐를 담을 수 있고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큰 사람이라는 건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권력이 있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지혜죠. 지혜.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주는 것은 시라. 지혜는 그러면 아까는 지식은 사고가 필요하지만 지혜는 사색이 필요해요. 생각하는 거. 시는 생각하게 하는 거. 그러면 그거는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정리해드리면은 지식은 사고하고 그것이 수단이 되지만 지혜는 사색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특히 아이들에게 시를 읽으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죠. 시는 하나의 상상력이잖아요. 상상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에게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상상력입니다. 이 상상력이 인간을 발전시켜 온 거예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문학이라는 것, 오늘 시에 국한되는 그 시라는 것, 그거는 그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서 마음의 그릇을 키워줍니다. 이거는 뭐 어린이뿐만 아니고 청소년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으면 마음의 그릇이 일단 커져요. 1000권만 책을 읽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오늘날 그 사회를 한번 우리가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리스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사회학 서적인데도 아주 70만 부, 100만 부 이상 팔리는 아주 인기 있는 책인데,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했느냐 하면은, 오늘날의 인간은 그 조직, 그렇게 이 사회의 조직 사회에서 볼트와 나트 같은 역할을 한다. 거대한 대구시를 움직이는데 대구 시민의 각자는 하나의 부품, 이 대구라는 거대한 그 광역시의 그 부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공무원을 하고, 내가 같으면 문학관에서 일을 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자기 분야에서는 이 볼트와 나트 같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니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고 다시 돌아와서 엄마한테 뭐 점검을 받고 또 뭐 얘기하다가 자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삶. 그게 굉장히 길들여져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에 있는 그 재밌는 기관차 삐삐라는 동화 같은 글이 하나 있는데, 엔진빈이라는 시에 기관차 삐삐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기관차 삐삐는 교육을 받아요. 그게 그 기관차를 교육시키죠. 빨간 깃발을 들면 서고, 파란 깃발을 쓰면 가고, 뭐 예를 들어 노란 깃발을 쓰면 조금 뭐 기다리고, 절대 교육을 받아요. 그러나 기관차 삐삐는
교육이 끝나고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러면 그 주어진 계단을 잘 돌아다녀요. 그래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마치고 오면은 뭐 아이고 잘했다고 덩어리 두드려주고. 그런데 어느 봄날에 들판 달리다가 저쪽에 아주 봄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있고 햇빛이 내리쬐고 바람이 부니까 그 일렁이는 그 꽃들의 그 꽃보다도 빛들의 그 움직임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간째 삐삐가 방향을 그쪽으로 틀었군요. 주어진 노선을 벗어나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차가 선로를 이탈했으니까. 승객들도 막 난리가 나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그래서 이제 기관차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빨간 깃발 이런 걸 막 막았어가지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해서 다시 철로로 복귀를 합니다. 이건주 삐삐는 일탈을 했잖아요. 혼나요. 혼나고 너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말라. 이렇게 단단히 혼나고 나는데 다시 철로를 다니고. 그렇게 주어진 궤도를 다니기 너한테는 그렇게 행복한 것이라는 걸 심어주는 거죠. 이 리지만이 쓴 고독한 군중에 나오는 그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에릭 프롬도 그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인 사회에서 이런데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어진 삶, 길들여진 삶을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상상력밖에 없어요. 상상력이 여기에 우리가 하는 탈출구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내가 들어볼게요. 줄 베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인데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책이 있죠. 거기 이제 세계 일주한 거의 재밌는 얘기잖아요. 그거 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 책이 세 가지 그 말고 80일 세계 일주 말고 이제 굉장히 어린이들한테 인기고 어른들한테 인기는 책이 세 개 있는데, 하나는 달나라 여행, 하나는 해저 이말리, 다 얘기 들어보셨죠? 땅속 여행, 땅속 여행. 근데 두 가지는 현실화됐어요. 땅속 여행은 아직 좀 비슷한 건 있지만 좀 구체화되기는 덜 됐어요. 그럼 해저 이말리를 한번 보면 네모 함정이라는 주인공인데, 노틸러스 호로라는 배를 타고 바다 밑을 놀러다니고, 놀러다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면 모항으로 와서 거기 또 먹을 것도 채우고 뭐 이따가 다시 또 바다를 여행을. 요새 잠수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글을 읽고 난 어린 아이들은 성장해서 잠수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최초의 잠수함 이름이 노틸러스호입니다. 그럼 달나라 여행이라는 건 아르땅이라는 주인공인데, 대포 알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몸을 칙칙 묶어가지고 달나라로 쏴버립니다. 그럼 달나라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놀다가 다시 달에서 다시 또 인력거를 벗어나려고 하면 또 뭐 쏴야 되잖아. 그래서 쏴서 지중해에 툭 떨어져요. 거기서 해역을 쳐서 마르세유 항구를 통해서 자기 거기 낭떠로 갑니다. 그 낭대가 가면은 그 줄베린 동상인데 대포에다 몸을 칭칭 막아 이러는 그 동상이 있어요. 자, 그거하고 1968년 닐라 암스트롱이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미국에 달나라 가는 거 궤도가 거의 같습니다. 아니 대포가 로켓이 된 거고, 몸을 묶어가 대포에 묶은 거는 그게 캡슐이 된 거고, 내려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달나라 인력군을 벗어나서 태평양에 툭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 엔터프라이즈호가 그걸 캡슐을 건져 올려서 나사로 갑니다. 똑같잖아요.
문학적 상상력은 항상 과학적 상상력을 앞질러. 그래서 시는 그러한 것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시를 읽으라는 거고 동화를 읽으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포항공대나 카이스트 같은 데는 인문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이 자리를 잡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브란이라는 그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은 명상가이고 철학자이고 우리 사람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육체의 집을 지어줄 수는 있지만 영혼의 집을 지어줄 수는 없다. 영혼의 집은 자기가 스스로 지어야 됩니다. 그 영혼의 집을 스스로 지을 수 있는 그는 결국은 책이라는 거죠.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문명이나 지식은 다 책 속에 들어가야 돼요. 책에 있거든. 사람들이 뭐 과학 서도 마찬가지고 문학 서도 마찬가지지만 10년 뭐 길게는 10년 짧게는 2, 3년에 그 작가가 정말로 혼신의 노력해서 쓴 그 글을 우리는 단 몇만 원에 사서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그 사람은 10년이나 뭐 5년이나 어떤 거는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을 투자를 하죠. 시간만 빼고 그다음에 정력이나 뭐 엄청나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몇만 원만 주면 그걸 다 내 거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왜 안 하냐? 경제적으로 가성비 최고 아닙니까? 책을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옛날에도 뭐 대학에 있는 세린 그레이스라는 사람들 보면은 부모가 되기는 쉽다. 그러나 부모답기는 어렵다 하는 말이 있대. 아버지가 되기는 쉽다. 그러나 아버지답기는 어렵다. 이건 엄마가 되기는 쉽다. 그러나 엄마답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 그 비슷한 말이 있죠. 서산대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선생은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답고. 우리나라에도 그 유사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면은 부모다운 사람, 선생님은 선생다운 사람, 이런.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영혼의 집을 스스로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제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시가 세계적인 위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제 구현대에 있는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 그 전기를 읽어보면은 또 나는 냉동에 커서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의 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영국의 브레이크라는 시를 굉장히 시인을 좋아했었어요. 이 사람이 쓴 시 중에서 이제 내가 쓰다 봤는데 순수의 전조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 알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하늘을 본다. 너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에 영혼을 담아라. 이게 블레이크의 시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 본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스마트폰 만든 그 암시가 없나요? 네? 있잖아요. 너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에 영혼을 담아라. 휴대폰. 그래서 이제 이 인문학이라는 게 이과 계통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절대적인 것이죠.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은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어릴 때 들판에 뛰어다니면서 꽃들도 보고 그러는 뭐 이런 거 거기에 관심도 갖고 새소리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심취하고 이러니까 엄마가 걱정하는 거예요.
야, 너 이래다. 자꾸 째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가 불러가지고 너 이러다가 공부를 이렇게 안 하면 너 내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걱정을 했는데. 근데 너무니 나는 저 들고 죽고 흐르는 그 물소리나 새소리가 그 푸른 들판이 너무 좋다고. 나는 이 속에서 그냥 그 풍경에 잠겨서 내가 저기 놀고 싶고 사고 싶다고. 그러면 이 엄마가 이렇게 가. 그러면 너가 이 생활 절대 후회하지 않겠느냐. 후회 안 한다.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럼 공부는 엄마한테 엄마가 가르쳐 줄게. 필요한 거 있잖아. 언어 같은 거 있잖아. 그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그 어떤 그 옛날에 그 영국 그 시대에는 그 라틴어 같은 거 배우고 있잖아요. 고대 영어를 배우고 하니까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보면 좀 딱딱한 나라잖아. 근데 셰익스피어는 거기서 무한한 자기의 꿈을 키운 거예요. 아무에게 방해되지 않고. 이렇게 상상력을 거기서만 계속 키운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그 작가가 됐는데, 최근에는 스티브 스필버그의 또 그와 비슷해요. 장관이 아카데미 특별상을 받았을 때 이 상을 나의 어머니에게 바친다고 그랬어요. 그 수상 소감의 그 말미에. 그러니까 스필버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상상력, 어린 시절의 상상력을 성장하면서 조금 더 훼손되지 않았어요. 시를 읽히면은 어린이는 거인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거인. 그만큼 상상력이 커진다는 거지. 함께 엄마가 함께 읽으면 더 좋고, 그냥 시를 읽어라 그런 것보다는 뭔가 확실하게 그 바탕이 되는 걸 알고 읽히게 하면은 또 나도 읽고 그러면 훨씬 더 그 시를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그 사고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사고가 어떤 조합에 의해서 움직이는, 첫째는 모방, 흉내내는. 두 번째로는 이제 에리미지라고 해서 물활론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돌멩이도 생명도 있고 막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마법이죠. 마법. 매직하는 거. 마술. 그래서 아이들은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마술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마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모방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조합해서 아이들이 사고 패턴이 움직이거든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스위스의 유명한 교육학자 피아제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 책에 나오는 얘기.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어떤 교육 어린이 심리를 자기 아들 성장하면서 그게 실제로 보고 그 이론을 완성한 사람이 피아제라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그 사고 패턴이 이걸 바탕으로 하는 지적인 아이들은 지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정서적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하나는 논리적인 아니에요. 굉장히 예술적인.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사고를 그러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상의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적인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 또 있어요. 예. 이 본다하고 보인다하고 차이가 있지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요, 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예쁜 아이가 노란 리본을 하고 엄마 손을 잡고 치마를 팔락거리면서 즐겁게
스키핑 스텝이가 이렇게 튀는 것처럼 하면서 아우 너무 이뻐 쳐다보면 내가 본 거잖아요. 기억이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막 보락해야 됩니까? 뭘 보락해야 되잖아. 뭐든지 유심히 보락을 해야 돼. 그 나태주에 들것은 봐야 예쁜 거예요. 들것은 보이면 안 예뻐요. 내가 봐야 예쁘다. 그러면 이게 외국어에도 이게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보이는 거는 시, 내가 보는 거는 룩겟린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발음이 좀 쉽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 바로 보라. 날 보라는 거지. 룩이라고. 시하고 룩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는 어떤 습관을 자꾸 뭐든지 유심히 볼 수 있는 그 눈을 키워줘야 돼요. 자세히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사물의 내밀한 것이 다 내한테 와요. 보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심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멍 때리는 건데 사실은 멍 때리는 게 아니죠. 시인들이나 글 쓰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가 있는 건 사실은 머릿속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한자는 그러면 보이는 것과 보는 게 구분이 없나? 그것도 있습니다. 보이는 거는 시라 그래요. 시, 볼시자. 보는 거는 내가 마음을 담아 보는 건 견이라 그래요. 볼견자를 써요. 그렇잖아요. 예. 볼시자하고 볼견자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듣는 거는 또 어때요? 들리는 거와 듣는 거. 여러분 내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까? 들리는 겁니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를 들으라 해.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엄마 말도 들어야 되고 선생님 말도 들어야 되고 물소리도 들리는 게 들어야 되고 파도 소리도 들어야 되고 새소리도 들어야 돼. 새소리를 유심히 들으면 오늘의 새소리하고 어제의 새소리하고 달라요. 요놈의 참새소리하고 그 옆에 있는 참새소리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도 목소리가 다른 거죠. 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영어도 달라요. hear하고 listen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자도 듣는다는 청하고 문하고 다르잖아요. 들을 문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 우리 인근인 중국과 미국도 그걸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은 시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러 어디 가는 거는 견문을 넓힌다고 했어요. 견문, 볼견자고 그렇게 보고 듣는 거고 시청은 보이고 들리는 거죠. 눈만 뜨고 있으면 그냥 뭐 텔레비전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그냥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며칠은 남아도 있지만 없어요. 근데 어릴 때 내가 동화책을 읽는 거는 지금 내 나이에도 이 나이에도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봤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시를 읽고 시를 쓰고 할 때는 아이들한테 시를 봐야 된다고. 또 시를 들어야 돼요. 시의 그 행간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그런 기본 하에서 우리가 시를 접근해야 되지. 그냥 산문처럼 읽고 뭐 그러면은 그거는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제하에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어른이 된다는 거는 그 상상력이 소멸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상상력은 없어지고 현실적인 것만 머리를 채우게 됩니다. 특히 돈, 경제적인 것들이 제일 많이 상상력을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겪은 바에 의하면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은 겁이 많아요.
컴컴한 골목길에 들어가다가 뭐 귀신이 그냥 막 하고 덤비들고 뭐 이런 거. 상상력이 없으면 전혀 겁을 안 내요. 그렇잖아요. 상상력이 아무 컴컴한데 골목길 걷는데 꽃그림자 일렁거리도 뭔가 공룡이 튀어나오는 것 같고 그건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기 때문에 겁을 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타는 아이들은 그게 부정하면 안 돼요. 왜 무서워하는지, 뭘 생각했는지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재능이라고 그러죠. 그 재능을 훼손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만한 게 있으면 그대로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걸 그냥 쭈그리 가지고 이만큼 하지 말고 그냥 그 안에 있는 거를 그 필요 없는 거는 전부 다 그렇게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은 지식을 가르칠 수도 있고 부모님들이 하는 일은 그 아이가 그 지식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방해되는 것만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방해되는 것만 차단시키죠. 있잖아요. 방해되는 거.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 너무 비만하다. 이런 건 엄마가 해야 되는 그 방해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성장하는데. 그러면 또 해물 못 친다. 그러면 해물 칠 수도 생존 수영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그 아이가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부모들이 차단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냥 커나가는 거죠. 엄마가 그냥 수시 넣으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럽니까? 그들도 그들의 인생이 있는데 내 소유물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가 낳았다고 해서 아이들이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잘못이죠. 영혼의 집을 육체의 집을 지어줬으니 니 내 끼다. 그건 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대구의 아주문학인데 이 윤복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윤복진은 그 북쪽에 강소천에 있고 서울 쪽에 이제 강소천에 영변 쪽에 그쪽이 지역이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고 하는 그 지역 쪽인 것 같고 윤석중 선생은 본래 고향은 서산이었는데 이제 자기 아버지는 서산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사시면서 교동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서울에는 윤석중이가 있었고 대구에는 윤복진이 있어요. 윤복진. 하나 더 넣는다면 부산에는 서덕출이가 있었어요. 그 연못가에 새로 핀 버들잎을 따서요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서덕출인데 그분은 꽃추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윤복진이하고 그다음에 강소천님 뭐 이런 분들이 울산까지 그게 놀러 가는 사진도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1950년에 어떤 그 이념 성향으로 북한으로 갔어요. 북한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 일도 하고 우리가 기록에 의하면은 1991년 7월 16일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서 그 당시 대구에 이제 그 이인성 화가 있잖아요. 대구 나온 천지의 화가. 그 다음에 동무생각, 봄의 고향이 울려 퍼지는 청랑덕 하는 그 박대진 씨가 개성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윤복진 씨는 이제 법정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대구에 와서 이 세 분이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거기다가 이제 저쪽에 무영당, 우리 문학관에서 공감을 했을 그 무영당이 이제 일본 그 미나카이 백화점인데 그게 이제 뭐랄까나 조선 상권을 조금 부흥시키기 위해서 무영당이라는 백화점을 우리 그 이근무라는 분이 그걸 세웠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백화점이죠. 대구의 백화점이죠. 거기에 조그만 출판을 이제 개념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윤복진 씨가 조금 근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세 사람이 단짝이었어요.
이렇게 윤복진이가 노래 가사를 쓰면 박태진이가 작곡을 하고 이인성이가 표지글이 들어있어요. 판화. 그 책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문학에서. 그걸 이제 우리가 귀하게 샀지. 이종기, 이종택, 이원수, 최계락 여러 개 있는데 이종기, 이종택, 이원수 이 세 분은 이제 삼가 아동문학가라고 이런 명칭을 붙인 만큼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과동문학의 창립이 1957년 2월이 됐는데 역시 이제 이웅찬 선생님하고 제가 이 단체에서 1972년에 내가 매일 당선되고 이 단체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해서 저도 회장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국 가동문학 단체 중에서 제일 오래된 단체고, 창간호부터 시작해 지금까지의 모든 그 책을 내가 보관했던 걸 대구문학관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록이 있으니까 그 기록을 참조하라고 제가 중요한 것만 짚어드렸습니다. 이종택 씨는 이제 1950년대 시인데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1953년 전쟁이 끝났잖아요. 50년 시작해 53년이 끝이 났는데, 그래 그때는 정말 피폐한 생활이었으니까, 그때는 정말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됐고 이러니까 신발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부산의 왕자포 공무식하고 굉장히 유명한 게 있었는데, 그 공급이 밤새도록 그 고무신을 만들어도 그게 공급이 불충분해서, 그래서 시골에는 거의 집신을 썼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거의 집신만 쓰고 다녔거든요. 어른들은 거의 집신, 아이들도 뭐 학교 안댕이 나들은 집신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무신이라는 게 그렇게 귀한 신발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그 신발을 갖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비난, 가난한 삶들, 그걸 이제 이종택 선생은 시로 나타냈는데, 그래서 시는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거예요. 시는 두 가지가 하나는 보편성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영속성, 시가 계속 살아남아야 돼요. 어제 그 우리가 이마일 교수님이나 알베르토 까미의 여러 가지 작품들은 세월이 흘러도 오늘 요즘 소설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와 같이 영속성과 보편성을 가지면 시간이 암만 지나도 그 문학 작품은 낡은 느낌이 안 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동심을 아주 잘 표현해줘요. 그리고 이 의성어와 타박 이런 의성어 같은 거에서 시에 어떤 리듬감을 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요즘 아이들도 이거 읽으면은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시를 읽을 때 몇 가지 측면을 봐요. 첫째는 소재가 어떠냐, 두 번째는 표현이 어떠냐, 그 다음에 리듬감이 어떠냐, 그 다음에 신기한 거 뭐 있나, 표현에 신기한 거, 또 새로운 발견이 있느냐. 아이들은 이런 5가지를 가지고 이제 대체적으로 시를 즐기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은, 여자아이들을 보면, 재밌네. 왜냐면 자기들하고 너무 생활이 동떨어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옛날에 그 삶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왜냐면 시라는 것은 과거의 전통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도 해요, 교육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전통을 개성하는 거죠. 이런 시가 없으면 이 시대의 분위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나는 우리 아이들은 다 알지만 아이들은 몰라요. 그러면 이건 이제 엄마와 같이 읽어보면은 그 시대 상황을 알 수가 있고, 자연적으로 그때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는 이 한 편의 시에서 아이들에게
그걸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어땠다 저땠다 뭐 어름한 기억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는 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악과 같은 유사예요. 음악과 같은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송을 하면 훨씬 더 감동적이지. 난 목소리를 얹어내는. 그렇게 시가 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라는 것은 어른이 말이죠. 어른이 어린이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동심의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 그게 동시가 뭐 어른이 어떻게 동시를 설명하는데 아이의 눈 시각으로 사물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동시를 쓰려고 하면은 이 감성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있던 근육 같은 것이 조금 달라야 돼요. 시 쓰는 거하고. 시를 짓는 사람이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 똑같이 내가 이 시인이 시를 쓸 때 그 감정 속으로 내가 풍덩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야만 이 시를 진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인이 내가 되어 보는 거죠. 그 시인의 눈으로. 그러니까 시인이 여기 있는 것처럼 눈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시를 올바르게 읽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 시를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이 50년대에 이렇게 50년 시를 보면은 왠지 슬퍼요. 그 시대상이 반영이 되니까. 그리고 뭔가 아련한 것도 있고, 그 일제시대의 것들을 보면 더 슬퍼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의 감정을 시대 상황으로 다 보면 이렇게 시를 읽어보면은 그 시대의 어떤 슬픔의 선이 서로 이렇게 연결된 것 같아요. 또 슬픔의 강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 와서는 저항적인 것들이 슬픔은 사라지고 시대적인 저항 쪽의 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개인적인 고뇌 같은 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슬픈 것들보다는 저항과 삶에 대한 고뇌, 그 다음에 고단함, 그 다음에 신선함, 이런 쪽으로 이제 흐름이 바뀌어요. 시대적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고 패턴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따라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아이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가운데 좀 정상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5, 6년째 동시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근본적인 개념과 흐름, 교육적 효과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